이제 50대 퇴직하게 되면서 직장인일 때는 몰랐던 그런 은퇴 이후 현실을 직시하게 되셨을 텐데 어떻게 변하셨나요? 사실 그 회사 다니다가 나왔을 때 뭐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거든요. 처음 한 6개월 동안에 저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속으로 상당히 놀랐죠. 안에서는 이제 상상을 하죠. 내가 바깥에 나가면 이래 하할 거라 하는데 실제로 나오면 전혀 다른 환경이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는 뭐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직위, 자리, 뭐 명함이 딱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목에 힘만 줄 수 있는 상황이래. 나오면 완전히 뭐 연락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 당시에는 약간 모험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 은퇴를 할 때 은퇴 자금을 얼마 정도 마련해 두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은퇴 자금이 참 이렇게 살기 나름인데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포털 그 파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월 한 15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56세에 퇴직한 사람이 필요한 돈이 나오거든요. 그 필요한 돈이 한 4억 6천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4억 6천이요? 네. 근데 솔직히 150만 원 가지고 못 살죠. 와이프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300만 원 있어야 되고 300만 원도 좀 부족해요. 최소 한 월 450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계산한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14억도 뭐 내가 나중에 뭐 중대 질병도 안 걸려야 되고 자녀 리스크도 없어야 되고 뭐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사업 실패도 없어야 되고 정말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정말 평범하게 딱 월에 450만 쓰고 지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뭐 물가 상승분이 있으니까 14억까지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뭐 이제 14억을 이제 뭐 도심지 그 주택을 사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해지가 되죠. 리스크 해지가 되겠지만 만약 그게 없다면 사실 평균 14억도 모자라죠.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경험을 키워가지고 내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이제 프리랜서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산 그러면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부동산 그다음에 뭐 주식이 있지만은 저는 그 무형 자산을 좀 키워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좀 강의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좀 주변에도 좀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근데 제 친구들 일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60세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좀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 연금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주식 하나를 발굴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자된 그 동료도 있고 또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된 건 아니고 그 회사 다니면서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꼭 이렇게 그 회사를 나와서 돈 버는 거 아니고 회사 안에서도 뭐 부동산이나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 경험을 키울 수 있거든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무실 오픈하고 직원을 뽑아야 이렇게 사업하는 건 아니고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아무 가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무형 자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잘하면 게임 쪽으로 나가고 뭐 유튜브 말을 잘하면 유튜브 쪽으로 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쓰는 걸로 나갔죠. 내가 만약에 지금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회사를 지금 다닐 때 30대, 4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이것만은 하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그 회사에서 주어진 목표한다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앞만 보고 정말 달렸고 내가 회사에서 부장되고 임원이 되면은 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줄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회되는 거는 그때 내가 조금 더 알았더라면은 뭐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과거 50년 동안에 그 땅값이 3,000배나 올랐더라고요. 3,000배요? 네, 50년 동안에. 그리고 저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 가격이 과거 300년 동안에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는 올랐어요. 매년 10%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재테크가 1가구 1주택입니다. 설사 이제 집을 샀는데 뭐 2년 동안 내렸다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주택에는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서울 같으면은 월 사용 가치가 한 200~300만 원 정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인구가 줄어도 가구당 세대수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하나에 사람이 4명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 하나에 2.2명 살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뭐 1.5명 될 거 아니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집값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잠시 이제 약간 변동기를 겪다가 네.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땅을 사서 뭐 공장을 짓고 제조하면 좋지만은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내가 그런 그 사업체를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간접적으로 생산하는 건데 네. 그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현금은 쓰레기니까 뭐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기준으로 과거 13년 동안에 주식이 계속 올랐고 특히 미국 기술주 QQQ 같은 경우에 네. 2019년, 20년, 21년 그 3년 동안에 140% 정도 올랐어요. 140%, 140%인가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 13년 동안 잘 오르던 주식이 30% 가까이 마이너스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좀 속성을 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네. 뭐 내가 재산을 지키든가 하지 뭐 남들 따라서 장래에 가서는 큰일 난다 이거죠. 지금 이제 월부 TV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네. 50대이신 분들도 정말 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옛 직장에 간간히 놀러 가거든요. 그리고 가보면은 이제 50 넘은 후배들이 막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생각해보면은 신입사원 때는 막 패기가 넘치고 도전적이었는데 지금은 온실에 갇힌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 유순해졌더라고요. 그리고 형 나가서 고생 많지. 우리는 60세까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은 내가 힘들지 모르지만은, 너네들 60세 대해서 나오면은, 너네들은 할 일이 없지만은 나는 그동안에 경력도 쌓였고, 캐리어가 있으니까, 뭐 할 일이 너무 많고, 뭐 소득도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은 내가 더 부자인데, 무형자산이 있는 건데, 네. 후배들은 되게 소심해 있더라고요. 집 한 채 갖고 연금만 이렇게 받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득이 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근로소득도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그다음에 뭐 주식했으면 배당소득, 뭐 돈 있으면 이자, 컨텐츠로 하는 소득, 그다음에 컨설팅 소득, 뭐 강의 소득, 뭐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데 연금 소득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또 불쌍해요. 연금도 많이 낮더라도 물가가 뭐 매년 한 7% 오르기 때문에 돈 관리하는 그 기술이 없으면은 돈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수명이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저 100세라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리 평균 나이 83세는 네. 그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은 사람 포함해서 하는 게 이제 평균 나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기준 삼아야 될 거는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있어요. 네. 남자는 평균 86세, 여자분들은 90세거든요. 네. 90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는 네. 사람은 최소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60세 퇴직해서 뭐 20, 30년 논다니 끔찍하죠. 수명이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해 가지고는 한 17년이 늘어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비교해서는 평균 25년 늘어났더라고요, 수명이. 정년은 보니까 딱 5년 늘어났어요. 정년은 거의 그대로인데. 네. 엄청난 갭이 네.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했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흉내내 가다가는 노후에 정말 가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나와서 2년 동안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니까 좀 야성이 생겼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책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좀 많이 만나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어떤 필드에서 어떤 야성도 가지게 되고 경쟁이 생기거든요. 실제 뭐 부딪혀보고 강단에 서보고 해야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유튜브 할 때 막 이렇게 벌벌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괜찮거든요. 뭐든지 자꾸 많이 하다 보면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명함이 있었고 내 직위가 있었고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퇴사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인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아마 연락이 많이 끊겼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땠을까요? 그 이제 나오고 나니까 그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삼성화재 근무할 때는 그 건물이 내 건물 같았고 내 여자 같았는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다 그게 그냥 약간 환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락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약간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심심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사실은 그 퇴직한 사람들이 그 좀 약간의 마음
치료를 받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퇴직자 무슨 연합회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국회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퇴직한 사람들이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퇴직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우울해지니까 뭐 등산 갔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실족하듯이 이게 또 한번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낭떠러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걸 걱정하는 3040 세대분들께 좀 좋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뭐 좀 미운 사람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잠시거든요. 그 미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단지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서로 이해 못해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생활이 뭐 여의치 않고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짜증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뭐 화를 낼 때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뭐 어차피 내 아니어도 누구한테는 화낼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조금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 준비를 아무리 잘했어도 5가지 리스크 때문에 노후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그 황혼 리스크라고 있어요. 네. 그 60세 이후에 이제 뭐 이혼 당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직장에 다닐 때처럼 큰 소리 치고 하면은 나이 들어서 잘릴 수가 있다. 네네. 평소에 가족들한테 잘해야 된다. 잘해야죠. 네. 그다음에 중대 질환의 리스크라고 있어요. 네. 이제 똑같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어떤 친구는 보면은 보험을 빵빵히 들어놓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다음에 창업 리스크가 손실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뭐 창업 그래가지고 사무실이나 직원부터 구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운영을 하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사무실을 구하고 뭐 직원을 구해야 좀 안정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세 이후에 이제 사업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래서 힘들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황혼 이혼, 창업 실패, 중대질병, 금융 사기 쪽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남은 하나가 성인 자녀 부양이에요. 네. 이것도 리스크가 될 수가. 네. 그거는 뭐 부모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회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애들도 이제 저를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가족끼리는 이제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렇게 와닿는 거니까.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건강, 그다음에 가족, 어떤 사회적 관계. 사실 그 관계가 좋아야 뭐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베이스에 이제 재무적인 문제, 돈이 돼 있어야 건강도 하고 가족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사회적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총 3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노후 준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건강, 가족, 관계, 노후 준비. 삼성화재에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하신 거예요? 총 29년 동안 일했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 사고 보상 업무하고 또 보험 사기 조사하는 업무. 와,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봤던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끝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좋은 인연은 그렇게 없고 한 번은 막 재떨이 던지는 피해자도 만났고 재떨이를? 한 번은 또 이렇게 막 벽돌로 머리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사고 보상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주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분들 간간히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좀 광신도를 만났는데 제가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그 상을 앞에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일어섰을 때만 제 멱살을 잡으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딱 꺼내 목에 딱 대는 거예요. 그분은 왜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흥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원하는 거지 나를 해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겁주는 거에서 끝나죠. 끝나고. 보험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셨는데 이 보험만은 꼭 들어라 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사실은 보험은 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젊었을 때는 이제 건강이 중요하니까 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같은 거 젊었을 때는 3대 그 중대 질병 위주로 들고 네.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40, 50대가 되면은 종신보험을 들여서 만약에 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뭐 사망보험도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이 있고 건강보험 네. 또는 정기보험이라고 많이 부르는 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 두 개 차이점은 혹시 뭐가 될까요? 건강보험은 기한이 있거든요. 뭐 60세, 60세. 20년 그 기한이 있는 게 정기보험이고 종신보험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하면은 뭐 사망보험이 나가 있지만 사망 안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해지하면은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뭐 100% 기한이 지나면 뭐 15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목돈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목돈으로 쓸 수도 있고 끝까지 놔뒀다 사망보험으로 가족들이 받아서 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요. 보험은 월급에 몇 프로 정도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네. 소득의 한 10% 이하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은 돈이 나가지만은 네. 생기지 않으면은 그 보험료가 소멸돼 버려요. 좀 이렇게 여유가 되면은 저축수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좋고요. 10%라고 말씀 주셨지만 네. 내 월급의 뭐 절반까지도 뭐 나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잘못 판단해서 소득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은 그건 좀 견디기 어렵죠. 그래도 이제 그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있고 네.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많은 걸 좀 해지하죠. 해지환급금이 그래도 네. 많이 나오는 걸 해지를 하고 네. 그럼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없잖아요. 그게 없다고 봐요. 그럼 그거는 그냥 안녕 나의 보험금아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외국 같은 경우에 집 팔고 차 팔고 제일 마지막에 보험 해지를 하는데 보험 해지하면 손해가 제일 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제일 먼저 이렇게 보험을 해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보험을 놔두면은 되게 좋거든요. 뭐 젊었을 때 보험을 가입하면은 보험료도 되게 싸고 혜택은 크고 네. 네? 그다음에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 가족들이 불편 안 하게 내가 치료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또 뭐 잘못해서 사망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그 사망보험 받아가지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뭐. 보험을 들 때나, 아니 보험 처리를 할 때, 이것만 꼭 챙겨라. 도장 찍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자동차 보험 때문에 이렇게 네. 그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그 가족 보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부부 한정 특약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딸이 운전을 했는데 계약을 보니까 자기는 가족 안정으로 체크한 것 같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 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험처리 안 되죠. 특약 관련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약.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은 그래도 믿을 만한 뭐 설계사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딱 맞는 보험을 드는 게 최고 같아요. 처음에 약관을 보게 되면 약관만 해도 이렇게 좀 길잖아요. 약관이 이게 두껍죠. 두껍잖아요. 그걸 한번 다 읽어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쁘면은 딱 방법이 있어요. 보장하는 손해는 거의 뭐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뭐 한 5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 그래가지고 거기 또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두 가지만 보면은 보장해주는 거, 보장해주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가장 빠르죠.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네. 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가다 보면 길거리에 차선 하나 놓고 막 전화하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도망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속도로 그 2차 사고는 대부분이 사망하면 중상이 되거든요. 중상. 그 몇 년 전인가 그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일요일날 출근하시다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1차 사고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분이 그래도 생각해서 하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좀 사고 마무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번에 오던 차가 하단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사망한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하단 위도 위험하다. 무조건 가드레일 바깥으로 이렇게 도망가야 이렇게 안전하다 이거죠. 차를 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차 부딪힌 충격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뭐 블랙박스, 뭐 CCTV도 이렇게 많이 있고, 뭐 정 안 되면은 사진 찍어 난 다음에 빼면 되니까. 네. 거기서 도로 가운데서 이렇게 뭐 전화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위험하죠. 무조건 이렇게 그 가드레일 바깥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것도 궁금해서 어디에 전화를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 두 군데 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이제 인사사고 없으면은 네. 단순 물피사고는 그냥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뭐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냥 물피사고는 네, 쿵 부딪히는 정도? 네, 그냥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고 네. 이제 사람이 인사사고가 들어가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추돌사고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아주 많이 다쳤거나 아니면은 뭐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냥 보험 처리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렉카차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렉카차가 와서 일단 차를 걸어버리면은 거의 이분들은 안 내려놓습니다. 보통은 이제 걸기 전에 요즘은 네. 이제 동의서를 받죠. 네. 근데 경험이 없으면은 뭐 동의서에 대충 사인해서 하잖아요, 그죠? 보험사에서 온 줄 알고 그냥 사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인하는 순간에 그냥 딱 걸어서 거의 못 내려요. 비용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피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 견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1588-2504. 2504. 2504요? 네.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이렇게 견인해줘요. 무료로 견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보험회사에 전화하면은 자기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서비스 받으면 제일 안전하죠. 만약에 렉카가 오면 어떡해요? 그럼 하면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만 원을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지 말고 네. 내가 보험회사 연락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좋죠. 동의 안 하면 못 걸어요. 동의 안 하면 못 거는 거죠? 일단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차 견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서명하는 걸 내보였을 때 우리 보험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사인하고 그냥 뭐 도와준다 하니까 근데 이거 차에 이제 걸어서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차량 입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라고 하면 특히나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3일 지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놀라가지고 이제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럼 병원에 갔다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합의 같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합의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 때 이제 보험회사 직원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셔야죠. 차는 바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뭐 공업사에 맡기면은 내가 원하는 공업사, 집 가까이 있는 공업사에 맡기면은 거기서 일단 수리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 직원끼리 과실을 협의해서 과실 비중, 이렇게 그 수리비를 나누는 거죠. 대인은 사고가 났을 때 사람 있죠. 내 차에 탔던 승객이나 뭐 길 가던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대인입니다. 대인도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책임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고. 그래서 보통 책임보험 플러스 임의보험 합해서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뭐 남의 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남의 집이나 물건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대물로 되는 거죠. 대물도 이제 의무보험이 있는데 의무보험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고, 선택할 수 있어요. 1억, 뭐 5억, 10억, 뭐 20억까지 있는데 뭐 20억 가입해도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입을 할 때 보니까 보장받는 금액을 올려도 몇 천 원 정도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대물 사고가 외제차 받았다 하더라도 뭐 1, 2억이면 끝나지, 그 뭐 20억까지 나갈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진 않아요. 보통 한 10억짜리는 가입하라고. 자차 보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담보는 그 충돌 사고하고 도난일 때 해주는 게 기본 담보고, 확장 담보라고 있어요. 확장 담보는 나홀로 사고, 나 혼자 뭐 가로수를 받거나 도로 연석을 받았을 때 해주는 거. 그쵸,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에 물이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드는 게 이제 그 확장 담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보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뭐 태풍, 홍수, 뭐 지진 같은 게 안 된다고 했는데 도저히 약관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홍수 다 해줍니다. 지금 이제 응급조치, 차량 견인, 그리고 차량 입고, 병원 치료, 그리고 대인 대물 보험비 처리까지 순서대로 딱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 사고 직후에 응급조치가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뭐 구조조치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다, 전화통화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다쳤으면은 빨리 신고를 해서 119 신고해서 병원에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사진을 찍고 보험회사 연락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처리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많이 다쳤을 경우에 장애보상금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장애보상이 있는데도 뭐 이렇게 청구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장애는 신체 기능이 완전히 소실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장애가
이제 그 팔다리가 잘 안 굽혀진다라든가 아니면 관절 쪽에 이제 골절이 있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장애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얼굴에 막 흉터가 심하게 나면은 또 성형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장애 부분을 잘 챙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이런 부분을 말해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